대한민국 99% 직원은 어떤 생활을 할까? 우리 가족들보다 많이 보고 있는 직원들이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좀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생활도 궁금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도 궁금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가서 거기 2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가서 제가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직장인 현실 연봉 제 채널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했던 건데 가인지 TV에 가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2부로 나누어서 했는데 상당히 조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합쳐가지고 한 150만 뷰, 거의 200만 뷰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통합분을 또 발행했어요. 그쪽에서 1부, 2부 통합분 이렇게 3개를 다 발행했고 또 한번 출연해달라 요청도 받았습니다만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취미생활 바람 쐬고 싶을 때 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주로 소득에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요거를 이제 보통생활 금융보고서 요걸 냈습니다. 요걸 냈는데 이번에 참 정리가 잘 됐어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돼서 오늘은 그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그렇다면 경영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소득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년 사이에 10%가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493만 원이었습니다.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소득은요, 현재 우리가 363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기준으로요. 근데 가구 기준으로요. 물론 1인 가구도 많고 4인 가구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 제 주변에 6인 가구도 있습니다. 4자녀가 있어요. 가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구 기준으로는 544만 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벌어들이는 돈의 평균값은 544만 원입니다. 늘었습니다. 약 10.3%. 지난 2년 동안 늘었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과 비교하면 51만 원이 증가했다.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요때 약간 걱정돼요. 우리는 왜 증가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계속 보시죠. 지출은 어떻게 되는가? 식비, 교통비, 월세만으로도 전체 소비의 50%를 돌파하고 있다. 식비, 교통비, 월세. 이거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내 소득에 자유로움이 있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볼 때에 급여가 줄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전체 소비에서요. 가장 높은 거 식비예요. 요즘 엔겔지수, 지니계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식비도요. 오마카세도 있고 점심 급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겔계수나 지니계수 가지고 보는 것이 조금 선진국은 작고 후진국은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먹는 것 자체가 행복의 척도로서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2021년 대비해서 23년 작년에 식비는 54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이게 먹는 부담이 늘은 건지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계신 건지 그거는 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교통통신비 36만 원에서 40만 원 늘었습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번 12만 7천 원으로 12.7% 35만 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해서 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는 겁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나머지 교육비, 의료비, 의류, 잡화, 미용, 여가, 유흥, 모임회비, 용돈지급, 기타소비 순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이고요. 소득보다 소비 증가폭이 늘었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증가폭이. 소득이 느는 것보다 소비가 더 늘었어요. 더 늘었습니다. 보시면 소득은 5.7%, 4.4% 늘었지만 소비는 7.9%, 5.7% 더 곡선이 높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크로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출에 있어서 월 평균 부채 상환액 고금리 속에서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며 가계부채 안정화에 노력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전체 총소득이 늘으면서 부채 상환액은 45만 원, 52만 원, 54만 원 점점점 부채 상환도 같이 늘려왔다. 같이 늘려왔다. 갚을 건 갚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예비 자금 확보 노력에도 지속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요거 예비 자금, 저축과 투자액
103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약간 늘었다. 줄어들지 않았다. 평균값이 그래요. 평균값. 돈 많은 사람들이 요런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 저축 줄였고 연금도 해지했고 보험도 해지했는데 다 늘었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균값입니다. 중위값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했겠죠. 가구 내의 평균 보유 자산이 조사 이래로 최초로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값이에요. 2021년 대비 23년이 5억 1,700만 원에서 6억 294만 원으로 2021년부터 5억대를 유지했던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이 2023년 처음으로 6억 원대를 돌파했다. 네, 4.8% 늘면서 증가세는 완만하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평균 보유 자산 통상 아파트 한 채 있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뭐 전국 평균을 내면 서울은 좀 더 비싸고 지방은 조금 더 싸죠. 그래서 평균 냈을 때에 요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 기준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다 합쳐가지고입니다. 자산, 부동산 자산 증가가 주춤돼 있고 4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은 4억 8천만 원 정도, 총 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23년 8억 8천만 원에서 2022년보다 1926만 원 늘어서 현재는 8억 8천만 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한 20% 정도 되잖아요. 소비 늘어도 금융자산 증가폭은 줄었다. 소비가 늘어도 금융자산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소득이 올라갔지만 소득 내 저축 여력은 줄고 있습니다. 41.8%에서 39.3%고 금융자산은 7천만 원 선에서 8,100만 원 선으로 완만하게 조금 늘었습니다. 완만하게 늘었습니다. 8천만 원 정도가 자산 평균 소득입니다. 평균이에요. 중위값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 부채 보유율도 하락했다. 66.7%에서 64.8%. 전체 경제활동 가구의 64.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평균값이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65명은 부채가 있습니다. 저도 65명에 해당됩니다. 소비 이야기를 가죠.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직원들 소비 생활의 핵심 이슈. 뭐 레포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경영자로서 좀 알아야 될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소비 생활. 월 소비액 대비 항목별 소비 비중을 보니까요. 직원들을 봐야 됩니다. 직원들 봐야 됩니다. 보시면 23%가 밥값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밥값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인 가구가 많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밥을 해먹는, 엄마가 밥 해주면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서 먹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식비가 전체 금액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등인데 높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비 15%, 월세 12%, 교육비 10%, 의료 잡합이 5%. 이 월세를 보세요. 12%입니다. 직원들한테 월급을 300만 원 줬다. 그러면은 36만 원 월세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돈이에요. 자, 교통통신비 300만 원 월급이다. 15%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40만 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벌써 그 다음에 식비까지 합하면 보세요. 식비, 교통비, 월세 이 세 가지를 합하니까 그냥 절반 그냥 다 날아간 겁니다. 절반 날아갔어요. 저축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런치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이제 점심시간 때 보면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와서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도시락 사와서 먹거나 종종 있죠. 아마도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이죠. 남자들은 통상 점심값 줄이기 위해서 도시락 싸오거나 약속 없는 날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여자들은 밀플랩죠. 그래서 식사 준비의 합성어로 미리 준비해둔 식사로 끼니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 집에서 뭡니까 오이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 식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직장인들에게 식사 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거를 아껴주려고 탕비실에다가 네스프레소를 설치해도, 그거는 먹어야죠. 마셔야죠. 어쨌든 과거에 10,000원인데 6,000원까지, 10,000원인데 6,000원까지. 왜요? 런치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노력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5,000원까지 더 줄여보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경영자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는 캐치하셔야 되는데, 엔잡러가 있어요. 엔잡러가 원잡이 83.1%고요. 엔잡이 16.9%입니다.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장인들, 그러니까 주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여러 개를 그냥 뛰는 사람하고 다 섞여 있는 거지만, 보세요. 부업을 결심한 연차가 19.6%가 1년 차고요. 2년에서 3년 차가 30.3%예요. 자기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한 개 직장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시기가 1년에서 3년 차 사이에 다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엔잡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엔잡을 뛰냐, 왜 뛰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부업하는 이유 보니까 경제적 이유가 61.9%입니다. 비경제적 이유는 36.4%예요. 비경제적 이유를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본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창업과 이직을 준비하겠다. 요런 거면 차라리 좋을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유가 61.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과 부업과의 연계성도 많지 않습니다. 본업과 다르다가 74.2%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창업, 본업 역량 강화, 이것도 크게 되질 않아요. 본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엔잡러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부업 직종을 보면 어때요? 자, 20대, 30대 중심으로 보죠. 서비스직, 식당, 카페, 편의점, 마트 34.3%입니다. 40대도 21.6%나 돼요. 이게 연관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달 대리운전도 20, 30대가 14%, 20% 적지 않습니다. 문서 컨설팅, 프로그래밍, 디자인 17%, 16%, 40대가 19.6%. 그러니까 40대 정도 되면 디자인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그 다음에 블로그, 유튜버, 제휴 마케팅, 크리에이터. 요 부분이 30대가 24.8%, 20대가 21.4%. 직종으로 볼 때 집에서 하는 거 있죠. 집에 가가지고 밤에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요쪽입니다. 요쪽 하고 있습니다. 과외하고 강사가 5, 60대가 21.9% 제일 높습니다. 엔잡이 그렇게 됩니다. 본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엔잡러는 본업과 비슷한 부업을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창업, 이직 준비를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두 번째 직업을 가졌다. 근로활동 만족도를 보면 본업이 수입이 당연히 본업이 수입이 높죠. 본업이 수입이 높습니다. 그런데 적성, 흥미, 재미로 보면 부업이 훨씬 더 높다. 당연하겠죠. 본업 역량 강화, 창업, 이직 준비니까 본업에 대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고 부업 쪽에서 흥미도 느끼고 수입은 적지만 흥미를 느끼죠. 이걸 뒤집어 보면 돈은 많이 받으면서, 본업에서 돈은 많이 받으면서 관심은 없고 자기가 부업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 이야기. 현재 집값에 대한 최고점 인식. 2030 세대는 2년은 더 기다린다 인 거예요. 집값 인식에 대해서 2030 세대는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5%고 올해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나쁘다 50%가 별로 안 좋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4050 세대는 좀 더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30 세대들 향후 부동산 구입 희망시기 5년 후 32.1%입니다. 부동산 살 생각 별로 없다. 첫 자가 구입자 집값 올랐다. 보니까 최근 3년 내에 자가를 구입한 사람은 9%입니다. 그 중에서 20대부터 60대가 있는데 그 구입한 것 중에서 이게 첫 번째 구입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0대는 92%예요. 당연히 첫 번째 구입이겠죠. 20대인데. 그런데 이제 8%는 20대인데 벌써 두 번째 이상 구입인 경우도 있나 봐요. 그게 오히려 저 이상하네요. 30대는 80%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있어요. 30대 초반에 이제 조합 아파트로 샀습니다. 아직도 제가 거기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가고 여기 가까운데 출근지 가까운데 있는데 그때가 30대가 저도 아파트 첫 구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의 50대로서 아주 그냥 50대 이상의 아파트 소유율이 68%거든요. 저도 한 10명 중에 7명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인 거죠. 2030대의 거주주택 가치의 변화 58%가 상승했어요. 아파트 값은 어쨌든 올랐습니다. 실제로 첫 자가를 구입한 2030 세대의 73%는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되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 얼마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쳇말로 아파트를 사긴 했지만 화장실만 제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아이고 저는 베란다만 제 겁니다. 아이고 저는 현관 입구만 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2030 세대 자가 구입 내에 대출 지원 비중이 보니까 20% 미만이 16.7%고요. 70에서 90% 빌렸다. 30.2%. 50에서 70% 빌렸다. 26%. 90% 이상 빌렸다. 18. 예, 이거는 뭐 베란다만 내 거예요. 베란다만. 90% 빌렸어 은행에서. 부담되죠. 부담된다가 67.5%. 대출금 상환 부담이다. 자가 구입 시 활용한 대출의 월 상환액. 예. 자가를 구입한 사람의 월 평균 총소득이 579만 원이에요. 예, 579만 원입니다. 예, 가구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이 424만 원이니까 소득도 높죠. 그런데 예, 부채 상환액이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상환액이 424만 원에서 42만 원이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자가를 구입한 사람들은 127만 원이 상환액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거에 비해서 상환액이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의 우량 고객들은 예, 아파트를 샀고 이자를 많이 내고 계신 분들, 예, 저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예,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어이구 고객님 등급이 높으십니다. 예, 이자 많이 내고 있다는 뜻이죠. 이자 많이 내고 있다는 뜻이죠.